3월 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오늘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총력전을 선포했습니다.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으로 선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건데 저희 법률방송이 취재를 해보니 지난해 4월에 이미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었습니다. 꼭 닥쳐서 허겁지겁 해야 하는 걸까요? 좀 미리미리 대비하면 안 되는 걸까요?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장한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근교 수도권의 거리 풍경입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도, 출근 발길을 재촉하는 사람들도 모두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있습니다. 도로에선 먼지 흡입 특수 청소차가 쉴 새 없이 먼지를 빨아들이고 전광판에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중이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밖에 나오면은 목이 막히는 것 같고 요즘 좀 기관지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그럴 때 좀 체감하는 것 같아요. 또 밖에가 좀 뿌옇고 이런.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기관인 에어비주얼 조사에 따르면 어제 서울의 대기오염 지수는 전 세계 조사 대상 도시 가운데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2위는 인천, 부산은 8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한민국 전체가 말 그대로 먼지구덩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눈이 어제부터 따끔거려요.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목이 아프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빨리 해결해 주셔야죠.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오늘 미세먼지 긴급대책을 내놨습니다. 긴급대책엔 중국과의 협의를 통한 한중 미세먼지 공동예보 시스템 구축, 인공강우 공동실시,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필요시 긴급 추경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재난사태에 준해 미세먼지에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미세먼지 국가재난 선포에 긍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서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4월 민주당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로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새롭게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1년이 다 돼가도록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재난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이 미세먼지가 현재 법상으로는 재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미세먼지야말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닥칠 가장 큰 헤쳐나가야 될 재앙으로 생각하기에 제가 이렇게 법안을 제출했는데 아직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국가 사회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시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예방, 대비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화재, 붕괴, 폭발, 항공 등 대형 사건 사고와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사고와 함께 미세먼지도 사회재난에 적시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부처나 지자체별로 주먹구구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의원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가 안전 체계에 따른 위기 단계별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미세먼지는 재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범국가 안전 체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체계 내에 미세먼지를 포함시켜서 반드시 위기 단계별 조치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병욱 의원안을 언급하며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을 임시국회가 열리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4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지 11개월 만의 관심입니다. 이딴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비상저감 조치가 사상 처음으로 엿새 연속 발령되는 등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가 조만간 재난으로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조선일보 사주 일가인 박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부인 이미란 씨의 자살을 다룬 PD수첩 보도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이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박용훈 조선일보 대주주 겸 네. 코리아나 호텔의 사장의 부인인 이미란 씨가 네. 2016년 9월 한강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인데요. 네.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에 자신의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네. 그 내용이 뭐 너무 죄송해요. 어떻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박용훈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네. 겁은 나는데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라는 문자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씨 오빠가 다급히 실종 신고를 했는데 발견 당시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하고요. 네. 가양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그 변사체 인근에서 유서 7장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유서요? 유서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 유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네. 유서에는 자녀들이 아빠가 시켰다고 하면서 자신을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워서 집에서 내쫓으려고 했다라는 네.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네.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또 이제 부부 싸움 중에 네. 남편한테 얻어맞고 온갖 험한 욕을 듣고 무서웠다. 네. 그리고 4개월간 지하실에서 투명 인간처럼 살아 버텼지만 강제로 내쫓긴 날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이제 이 씨의 가족들이 네. 박용훈 사장과 이 씨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을 고소한 상황이고요. 네. 경찰은 이제 자녀들이 어머니를 다치게 했다라고 해서 공동 존속 상해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공동 존속 상해 대신에 형량이 이제 낮은 강요죄로 기소를 해서 네. 검찰 봐주기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 이 씨 자녀들에게 지난 2월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네. 합니다. 이미란 씨 이미 고인이 됐는데 뭐 지하실 감금, 폭행 뭐 이런 유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남편이었던 박용훈 사장은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이제 법조계에서도 뭐 처벌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 법원이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네.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폭력이 가해자를 중심으로 이제 유죄를 따질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 이제 무엇보다도 먼저 이제 그 박용훈 사장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입증이 돼야겠습니다. 네. 그 유서 자체가 재판에서 증거가 될 만한 자격, 이제 증거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데 그 유서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이 네.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증거 능력과 다른 증명력이 되겠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유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무죄의 판단 자체는 사건 발생 당시에 그때 일어난 증거들로 판단을 하게 되고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되지 없다고 한다면 유서 자체만으로는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유서 작성자가 본인의 의사를 뭐 명확히 이제 기재해 둔 것인 만큼 가해자가 해당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된 경우에는 이제 양형 요소로는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아무튼 이쪽 집안은 조용할 데가 없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는 이를 조자에 볼 견자, 겉표자를 쓰는 조견표라는 용어입니다. 조견표. 한자까지 다 가르쳐 드렸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세아 기자입니다.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첫날인 지난달 16일, 조수석에 뭔가 표가 부착돼 있습니다. 인상된 요금을 미처 미터기에 반영하지 못해 임시방편으로 달아놓은 건데 자세히 보면 주간 중형택시 요금 조견표라고 적혀 있습니다. 조견표, 시민들은 무슨 뜻인지 알까요? 아니요. 아니요. 모르겠는데. 글쎄 이게 조견표가 뭘까? 조견표는 한자로 이를 조자에 볼견, 겉표자를 씁니다. 의역하면 빠르게 훑어보는 표 정도의 뜻입니다. 국어사전엔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만든 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털에 조견표를 검색하면 영어로는 퀵 레퍼런스라고 나오는데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문서 정도의 뜻입니다. 즉 조견표는 제품 정보나 운임료, 가격 등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 표를 말합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 단계별 누진요금 배분 조견표, 농업기계별 작업 가능 조견표, 공무원 계급별 월 경력 평정점 조견표 등 우리 법전 규칙 곳곳에 기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견표라는 용어는 전형적인 일본식 한자어 조합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어려운 법률 용어들을 쉬운 용어로 바꾸겠다며 조견표도 일람표로 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조문을 바꿔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해당 부처에서 관련 자구만 바꾸면 되는 행정 규칙임에도 이 조견표라는 용어는 아직도 규칙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3월 중에 지금 실적을 수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으로 봐서 정비가 안 된 지자체는 저희들이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 출장도 나가고 해서 지원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우리 주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에 굳이 불편한 이 일본식 한자어를 고집해서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신세아입니다. 급여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 소득월액보험료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첫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2년 4월까지 낸 건강보험료 내역입니다. 2000년 1월 건강보험료로 2만 7천 원을 냈고 2000년 7월, 9월, 11월 보험료로는 13,160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15,790원을 건강보험료로 내더니 2001년 7월엔 무슨 일인지 평소 내던 금액의 두세 배 넘는 55,100원을 냈습니다. 납입증명서를 보면 이 전 대통령은 이후에도 2002년 4월까지 13,000원에서 27,000원 사이 건강보험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소 수백억 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이 전 대통령이 일반 봉급쟁이들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건강보험료를 냈던 겁니다. 이 때문에 2002년 서울시장 선거와 2007년 대선 당시 건강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소득신고를 허위로 했다. 엄청난 꼼수를 부렸다. 특권층 부도덕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다 등의 비판이 제기됐지만 이 후보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고 대세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잊고 지냈던 이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료를 다시 떠오르게 만든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늘 나왔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이모 씨가 소득월액보험료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71조 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2011년 도입된 소득월액보험료는 이자나 사업소득 등 급여 이외 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급여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값비싼 부동산이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한 고소득 직장가입자, 그러니까 고액의 임대 수익이나 배당 수익을 받는 사람들이 회사에 적을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급 이외의 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를 덜 내는 모순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어림잡아도 이자 소득이 연 7,200만 원을 넘으려면 은행에 현금 자산으로만 적어도 수십억 원은 넣어놓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정당하게 벌었다면 돈 많은 게 잘못도 죄도 아닙니다. 자랑스러워해도 될 일입니다. 다만 자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아무튼 일종의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수익, 임대소득 등에 대해 다 징수해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7,200만 원이 넘을 경우 그 일부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좀 받아가겠다는 건데 그게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겁니다.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 금액과 구체적인 보험료 산정 방법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유 없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그때그때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법률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의 기준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대통령령으로 상황에 맞게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는 게 헌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판단입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현대사회에서 급여 외 소득을 취득하는 방법이 점점 복잡,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여러 종류의 소득 중 어떤 소득을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 대상으로 삼을지는 경제 현실의 변화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월급이 가외소득인지 이자나 배당, 임대, 사업 수익이 가외소득인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한 월급쟁이 연봉보다 많은 7,200만 원 넘는 월급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에 대해 위헌이다, 못 내겠다며 낸 헌법 소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막강 절약 건강보험료와 겹쳐지면서 좀 많이 씁쓸합니다. 그나저나 돌연사 할 수도 있다며 구치소에서 석방해달라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재판부가 오늘 조건부로 허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여성 수영자를 전담하는 심리치료센터가 청주교도소에 최초로 개원합니다. 법무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해 맞춤형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약회사 리베이트 비리 등 공익신고자 11명에 대해 총 1억 9,379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해당 신고를 통해 환수한 불법 금액은 9억 4,045만 원에 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 방안 마련과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청이 KT와 공동으로 성범죄와 유동인구 데이터를 결합한 수도권 지하철역 디지털 성범죄 위험도를 개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해당 자료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3월 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